재선을 앞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리와 지하철 내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녹지 산책로 그린웨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급진 좌파로 알려진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에게 전화를 하는 등 맘다니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재선을 앞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리와 지하철 내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가 경찰이나 의료진에 의해 어디로 이송됐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대시보드를 공개하며 대응 현황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명확히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이송된 정신질환자 중 상당수가 대형 환승역에서 발생했으며 뉴욕주의 정신위생법 이송에 따라 이송된 전체 인원은 4개월간 약 1만 1,800건에 달합니다. 또한 비폭력적이라도 기본적인 생존이 어려운 경우 강제 이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덕분에 2024년 초 63건에 불과했던 임상이 주도 이송 건수는 4월에 1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 당국은 강제 이송은 대응 수단의 일부일 뿐이며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입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2022년 지하철 밀치기 사망사건, 2023년 홈리스 조던 릴리 사망사건 등 잇따른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련 강력범죄 이후 지하철 시스템 내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질환자와 약물 중독자를 치료시설로 이송하는 지역에 연방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교통부는 뉴욕시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뉴욕시의 정신질환자 대응은 향후 연방 지원과도 직결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녹지 산책로 그린웨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전역의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이번 마스터 플랜은 1990년대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13일 뉴욕시 교통국은 현재 506마일에 달하는 그린웨이를 확장해 100구간 이상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5개 보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교통망 개선, 사회적 형평성과 접근성 향상, 시민 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모든 보로의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공간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확장안에는 퀸즈 워터프론트 그린웨이 조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총 16마일 구간이 이스트리버와 롱아일랜드 해협을 따라 겐트리 플라자 주립공원과 포트토튼 공원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일부 구간은 이미 설계가 완료돼 곧 공사에 착수하며 세부 계획은 지역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과 예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급진 좌파로 알려진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에게 전화를 하는 등 맘다니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사설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오모 전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은 맘다니와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며 당선을 축하하고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처럼 맘다니에게 관심을 표명하자 이른바 오바마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들도 맘다니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민주당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맘다니가 점차 주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존 파브로와 선임 고문이었던 댄 파이퍼가 맘다니의 측근인 민주당 전략가 모리스 카츠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오바마의 최측근 수석 전략가였던 데이빗 엑셀로드는 지난달 캠프에 들러 맘다니와 참모들을 직접 만나고 격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엑셀로드는 맘다니에게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단호하고 긍정적인 이상주의를 발견했다. 그의 모든 말과 아이디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노동자를 위한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올바른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셀로드는 맘다니가 뉴욕 정치권의 염정을 느끼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에 고통받는 젊은 층을 끌어당기고 있다. 민주당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맘다니가 민주당 내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그를 도우면서 확실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며 맘다니를 통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맘다니는 사실상 공산주의식 무상경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자들이 1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기 추방이나 강제 추방보다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스스로 떠나는 경우들이 다수인 것으로 언론들은 관측했습니다. 100만 명 중에는 아이스의 이민 단속에서 체포돼 구금되고 있다가 추방당한 외국인들이 25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CBP 홈 앱을 통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해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받으며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들도 수만 명 생기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이들은 연방 당국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 신고한 후 무료 항공편으로 미국을 떠나고 출국 보너스 $1,000까지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대다수는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생활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당국의 신고나 도움 없이 자기 비용을 쓰면서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언론들은 추산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10월 말 칼리지 포인트 대형 극장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고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플러싱 일대에서 로봇택시 자율운행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해 한인 밀집 지역이 테슬라 로봇택시 전진 기지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처음으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어제 뉴욕에서 로봇택시 운영을 위한 데이터 수집 요원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로봇택시의 시험 운행 지역은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 퀸즈의 플러싱이며 보수는 시간당 최대 $30.6에 달합니다. 데이터 수집 요원은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시제품의 탑승,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의 학습을 위해 뉴욕시 내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한 허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허가를 받은 업체는 반드시 자율주행 차량의 긴급시 수동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를 탑승시켜야 합니다. 이에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10월 말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DMV 바로 옆 멀티플렉스 시네마, 토이로저스 등이 입주한 30-03 와이스톤 익스프레스웨이의 15만 스퀘어피트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또 테슬라는 최근 이 건물 내부 수리를 마친 것은 물론 외부를 테슬라 로고와 같은 색상으로 페인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가 칼리지 포인트 임대 건물 보수 등을 마무리한 시점에 플러싱에서 로봇택시 데이터 수집 요원을 모집함에 따라 바로 이 건물이 테슬라 로봇택시 본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 로봇택시 전진 기지가 활성화되면 막대한 인력이 들어오면서 칼리지 포인트 일대의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끝에 $5억 달하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연방보조금 복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버드대가 수년간 직원 및 직업 프로그램에 $5억 투자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최종 합의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학내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 논란과 더불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반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한 일종의 벌금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합의가 체결되면 트럼프 측은 동결했던 연방 연구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고 하버드를 상대로 한 법적 조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컬럼비아대와 체결한 $2억 규모의 합의보다 2배 이상 큰 금액으로 미국 주요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정부와의 합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포함한 명문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 입시 채용 개입 등을 시도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왔고 하버드는 아이비리그 최전선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한편 하버드대는 연방 지원 중단 이후 재정난을 겪으며 비트코인 ETF에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기금 운용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인 핀란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시간 동안 골프를 친 덕분에 날마다 안부 전화를 하는 버디버디가 됐고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의 무역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중재자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알렉산드로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막중한 중재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영향력 행사 배경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투브 대통령이 미러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영토 교환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러시아가 즉각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과 스투브 대통령은 동의 트기도 전에 벌써 일어났어 잘 잤어라는 전화통화를 나누고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연인 못지않은 친밀한 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전 5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스투브 대통령은 철인 3종 경기 훈련을 하고 사우나를 즐기지만 요즘 새벽에 일이 하나 더 늘어났고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골프장에서 7시간 동안 골프를 함께 치며 급속도로 친해졌으며 특히 스투브의 아버지가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의 유럽 선수 스카우트 담당자였고 스투브 역시 프로골퍼가 되려고 했다는 점 등이 트럼프를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투브 대통령은 또 트럼프 취임 몇 달 뒤에는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과 골프를 치며 친해졌고 현재는 그레이엄 의원과 매일 두세 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한편 스투브 대통령은 런던 정경대 학생들에 대한 강연에서 외교는 공개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있으며 나는 사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작은 나라 출신인 내가 미국 대통령과 7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국 무역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스캇 베센트 연방재무장관이 무역협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윤리청은 최근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연방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취임 전 서명한 윤리합의 중 일부 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캇 베센트 장관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올해 1월 말 연방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각종 펀드와 자산, 농장 등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보윤리청 조사 결과 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은 당초 4월 28일까지 특정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5월 2일과 6월 5일 두 차례 다시 합의를 수정했지만 이마저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처분해야 할 자산의 96%를 매각했고 올해 12월 15일까지는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정보윤리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보윤리청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재산 중 가장 이해 충돌 우려가 큰 것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콩과 옥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베센트 장관은 노스다코타주에 2,500만 달러 규모의 콩밭 및 옥수수밭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수천 에이커 규모의 콩 옥수수 농장을 빌려주고 연간 최대 100만 달러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스다코타주에서 생산되는 콩의 7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협상 실무 책임자로서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콩밭 이익이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베센트 장관이 자신의 콩밭 이익을 위해 중국 측의 콩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반면 미국의 다른 이익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의제를 이끌고 있으므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연방법원이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미국 경제가 1929년식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협성 주장을 펼쳤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1일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방정부가 패소한다면 1929년식 결과를 초래 국민들이 집을 잃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1929년식 결과란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아니면 도식의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트루스 소셜에서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공황이 올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한 반면 예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파탄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는 연방 예산이 7조 달러이며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인 상황에서 관세 수입은 경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관세 수입 증감은 예산이나 재정 적자와 비교하면 미미함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방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미국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에 그쳤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관세가 아닌 급여세와 보험료 등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철회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로 벼랑끝 협상 전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 센서스국 자료를 인용 12개월 이동 평균 자료 기준으로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급락했으며 이는 2003년 이후 최저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지난 2018년 22%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산 상품 수입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고 대중 무역 적자는 2018년 12월 4,180억 달러에서 현재는 2,800억 달러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처음으로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결정적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기세를 꺾기 시작했고 팬데믹으로 중국산 수입은 더욱 급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그동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던 상품은 현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거래선이 옮겨졌으며 이들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을 위한 제조업 역량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중국산 제품이 이들 나라를 경유, 우회 수출되는 사례도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베트남 일부 상품에 대해 40%의 고액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제프리 앱스타인이 멜라니아 여사를 트럼프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하자 멜라니아 여사가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변호사를 통해서 헌터 바이든에게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측은 이 서한에서 헌터 바이든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매우 외설적이며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 측은 헌터 바이든의 발언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평판 등 명예도 크게 훼손됐다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헌터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앱스타인이 멜라니아를 트럼프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헌터는 언론인 마이클 울프가 앱스타인이 트럼프 부부를 맺어줬다고 주장했다며 구체적인 출처를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울프에 대해 책을 팔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는 삼류 기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멜라니아 측은 지난 1998년 뉴욕 패션 위크 파티 때 모델 에이전트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앱스타인 소개라는 헌터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50세 생일 때 여성의 알몸이 그려진 외설적인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월간 탑승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7월 한 달간 총 399편의 항공편을 운항해 10만 3,071명의 여객을 수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에어프레미아의 누적 운항편 수는 2,082편, 누적 탑승객 수는 55만 8,107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10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연간 수송객 수인 76만 5,503명과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입니다. 수송 실적 증가는 기재 확충과 공급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에어프레미아는 설명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3월과 6월에 각각 7호기와 8호기를 도입했으며 연말에는 9호기 도입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 운용의 유연성이 커졌고 내년에는 연간 130만 명 수준의 수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 장소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2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천 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하이올이 2016년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 부문을 인수해 설립한 가전업체 GE 어플라이언스가 향후 5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 멕시코에 있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합니다. 7월 고용물가 지표가 2.7%로 발표되면서 오는 9월 연장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해 26명의 주요 마약 카르텔 간부를 미국에 송환했으며 규정된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13일 미국 내 도시 및 마을 1,000곳을 대상으로 신선식품 당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지역을 2,3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탠퍼드 조기아동센터 래피드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육교사들의 약 70%가 식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LAFC로 이적한 손흥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공식 매장에서는 손흥민의 유니폼이 품절된 반면 온라인 시장에서는 짝퉁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